네, 안녕하세요. 오늘 쿠키뉴스 18주년, 쿠키건강TV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쿠키뉴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에 도전하는 청년 미디어의 이미지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청년 미디어로서 보다 과감하게 기존 정치를 확 뒤집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와 그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그 공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국회의원들 막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되는 거고 상을 못 받는 분들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의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시스템이 과연 공직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받쳐주느냐 하는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 강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보하던 우리 정치는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며 더욱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류에서 5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국가 경쟁력도 27위에서 23위로 추락을 했고 여나 야나 누구도 지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 혐오, 정치 외면이 요즘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동서양의 고대 국가로부터 누구에게 공직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공직자가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인지는 정치의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정치를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원전 고대의 동서양 철학자들은 고양이의 자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유교 사상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함축됩니다. 지도자는 만물의 이치를 깨우쳐야 하는데 평천화하려면 치국해야 하고 치국하려면 제가 해야 되고 제가 하려면 수신해야 한다는 게 그 이치입니다. 여기서 수신은 마음을 바로 하는 것과 지식에 힘써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인데 육아는 지도자의 자격으로 덕성과 지적 능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서양 철학자들도 같은 문제를 고민했는데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비판에 열려있는 걸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즉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지도자가 결국 남 탓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도자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지도자는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이끌 자격이 있는 철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철인, 즉 필라소퍼 킹은 진실과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체육, 수학, 음악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자주 욱하시는 분들 조금 속이 찔리겠죠?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 과학, 도덕적 지식을 학습해야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팔로워가 아니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한 대목입니다. 민주정치를 중우정치라 신뢰하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리더에게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지도자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지난해 연말 36세의 나이로 당선된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의 선택에서 알 수 있는데요. 칠레는 별도의 대통령 관조가 없어 각자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동안 칠레 대통령들은 보통 치안이 좋은 부자 동네에서 살아왔지만 보리치 대통령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빈곤율과
그 범죄율이 높은 이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범죄자들에게 위협받는 지역을 복구하고 싶어서 그랬다는군요. 실제로 보리치 대통령이 이사 온 후 윤가의 식당, 카페 등에 사람이 몰리고 경찰 순찰이 늘면서 범죄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인정받겠지요. 인간의 덕성에만 의지하는 건 고대 민주정치의 이상주의라고 판단했던 근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천명한 사상가는 존 로크였는데요. 로크는 입법권 우위를 지지하며 의회가 집행기구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보다 발전시킨 사람은 오늘날 상권 분립의 기초를 제안한 샤를 몽테스큐입니다. 저는 이 같은 정치 시스템이 지도자의 자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시스템에 받쳐주지 않으면 통째로 단체로 욕을 먹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유권자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덕성이 높은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나쁜 시스템이 좋은 인재의 등용을 막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인재가 들어와도 일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었나요? 국민이 정치를 외면할 때 각 정당이 서로 혁신 경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탐욕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선거이죠. 선거는 정당과 정치인을 정기적으로 심판함으로써 독재를 예방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돌아볼 기회를 줬습니다. 양당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고 양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저는 최근까지 양당제 지지자였습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잘 훈련된 민주화 지도자가 있었고 덕분에 양당제 하에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수평적 정권 교체도 이뤘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말기 여야가 이전 선거에서 패한 두 후보의 재대결이 이루어질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 만족도는 25%로 아시아에서 꼴찌였습니다. 민주당은 소장파 의원들이 당권을 쥐고 있던 동교동계에 저항하면서 정풍운동을 일으켰고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 경선이 도입되었지요. 정당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소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이었습니다. 노사모는 원칙을 위해 지역주의 벽에 도전하다 3연패의 고배를 마신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입니다. 당시만 해도 정치조직이란 정치인이 자금을 지원해 동원하는 사조직이었어요. 일반 시민이 십시일반 대지저금통을 모아 노무현 후보에게 경선의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노무현은 노사모에 의해 재발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즉 우리 정치는 양당제 하에서도 건강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네거티브 투표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보수정당은 기본만 하면 지지를 받습니다. 학습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인 편이고 기득권의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식이 결여된 보수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유권자도 이에 관대한 편입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 가치가 이상적일수록 현실에서의 위선은 더 혹독하게 심판받습니다. 아니 내 차가 페라리라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2016년 총선에서부터 다수당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유권자 인구 구성이 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9%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상식과 명분을 파괴한 모렴치한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정치는 명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쩌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조국 사태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조국 교수를 지지했던 민주당과 그 당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사태가 민주당이 정치에서 명분을 상실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조국 전 국무부 장관은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법무장관의 자격에 미흡했음에도 여기에서 밀림은 끝장이라며 당에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열성 당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곧 있게 될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조 교수 가족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더러 배신했다고 하는데 배신은 민주당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면 자신의 허물을 돌아봐야 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력.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검찰과 언론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일부 강성 의원들은 이들의 요구에 맞춰 춤을 췄지요. 민주당에도 당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 공천권을 가진 당원들이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경선 탈락이 두려운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고쳐야지.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유권자 중심 정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당원으로 많이 이전해 왔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변화지요. 하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에게 공천권의 50%를 주면서 민주당은 유권자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유권자에게 정당을 개방했을 때 성공했고 닫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16년 총선의 기적적 승리 뒤에는 국민개방 경선이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패배 뒤에는 당 지도부의 공천권 전횡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의 어디운 그림자가 두리운 건 초대박으로 승리한 2020년 총선에서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게 된 건 자유한국당의 탄핵의 혼돈 속에서 공천이나 선거 전략에서 실수를 연발한 덕분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이 선거 압승을 가져오면서 저조차도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이 가져올 폐해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평소 당 지도부와 다른 소리를 내왔던 김혜영,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 공포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졌습니다. 똑같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던 박용진, 조응천 의원은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당원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셋째, 강성 당원들의 당 게시판 점령과 SNS의 영향력 확대는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소수 강경 당원이 득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SNS에서 선명하고 강경한 입장이 인기를 끌면서 수백 명이 우기면 진실이 되는 300인 성호가 현실이 됐습니다. 집단 사고를 집단 지성이라 우기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고 신사적이어서 실패했다며 이기기 위해 우리 편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진영 논리가 난무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무현 트라우마로 민주당 일부 당원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노 전 대통령이 실패론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소신 수사로 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한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건 당선 가능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당선은 긍정적인 지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투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낮은 지지도는 필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몸을 낮췄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은 독단적인 대통령궁 이전을 포함해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조차 끌어안지 못하고 임기 초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내치고 부적격자의 공직 임명과 그로 인한 무능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후보의 첫 대통령 당선이라 전대현 대통령처럼 최고의 인재를 쓰겠다는 윤통의 약속을 믿은 국민이 다수였을 겁니다. 빚이 없는 대통령이니 그리 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공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된 채 고등학교, 대학 동창, 검찰,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 등 사적 인연으로 공직 인사를 좌우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임기 초 지지도가 이렇게 낮았던 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면 국민들과 멀어진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꾸 남 탓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승의 1등 공신이자 국힘을 혁신 정당처럼 보이게 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원망하며 온갖 몰상식한 방법을 동원해 끌어내렸습니다. 그만 제거하면 여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참모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는 여전히 당정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대통령실과 정부를 지켜주지 않는 여당이 오히려 국민의 눈에는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힘 지지도가 윤 대통령 지지도보다 높은 것 아닐까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탓을 하며 최소한의 협치나 존중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이젠 언론 탓으로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도 않고 영부인 공식 행사에 언론 취재를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해외 순방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캐나다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집단 항의로 캐나다 총리실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하죠. 취재에서 특정 언론사 편의 제공 배제는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기가 높지 않았지만 중간선거는 여당이 패한다는 전례를 깨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건 반트럼프 투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MBC를 신뢰하지 않는 저마저도 윤 정부 대통령실 처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 정치권의 언론 보복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수 국민의 눈에는 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보수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하로부터 시작된 유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나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당선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국힘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율을 30%에서 10%로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당을 더 개방해도 부족한 마당에 더 폐쇄하는 쪽으로 후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한 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나요?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민주당에 표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요즘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당대표 관련 검찰발 의혹을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민주당은 이런 걸 몰랐었나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대선 패배 후에도 이런 리스크를 제거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번 찍은 유권자들 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은 게 최대의 성과라는 거죠. 대선에 패한 이재명 후보의 연거 없는 인천 재보궐선거와 출마, 당선, 연이어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상식을 잃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2022년 대선에서 대장동 카드 유용 의혹이 터진 가운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요. 공이 과보다 더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며 유능한 이재명 후보가 보수당과 타협하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는 파퓰리즘이 세를 얻었기에 민주당에서 도덕적 흠결이 많은 후보 결정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만일 당원 중심의 폐쇄적 정당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명분 없는 정당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봅니다. 선거에 패하고도 당원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그들이 지지하는 패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건재한 건 거대한 국고보조금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당원 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도 액수가 우리처럼 천문학적이진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주당이 한 달에 1,000원 내는 소수 강경 당원에 의해 점령당했기에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정부와 여당, 명분과 명치를 잃은 거대 민주당, 양당의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보수는 무능으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이 누가 더 나쁜 정당인지 경쟁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정권 교체는 무의미합니다. 양당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는 어차피 현재의 소선거구 선거구제 하에서는 제3당이 등장해도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신당이 등장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양당은 자체 개혁을 하겠죠. 지금의 상황은 노사모가 노무현을 발굴하기 직전 정치 불만이 극에 달했던 때와 가장 유사합니다. 제가 현실 정치 논평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지금처럼 신당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새물을 공급해도 어항이 너무 작으면 물고기가 쌓아놓은 분뇨로 인해 금세 물이 썩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양당제라는 작은 어항을 깨고 다당제를 품을 수 있는 큰 어항이 필요합니다. 상식을 잃은 양당제 하에서는 주기적인 선거에 의한 여야의 정권 교체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오만무도한 양당을 심판할 대안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인은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유산인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낼 정치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룻밤 자고 남은 기술혁신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국제질서는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과 이 이념 20세기 이념 아닙니까? 유치한 흑백 논리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좌우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할 신당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등장한 신당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정당입니다. 신당의 사명은 기득권 체제를 혁파할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개혁입니다. 부유물로 뿌연 작은 어항을 깨고 국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하고 커다란 어항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개방정당입니다. 타당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신당은 적대적 이념 정치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20, 30대가
20, 30대 청년이 머리가 되고 40대 이상 중장년이 손발이 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정당입니다. 특히 청년 남녀는 기득권 이념 정당의 용병으로 이용당하지 말고 그들이 주장한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독재의 유산은 물론 이에 맞서 싸운 운동권의 권위주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청년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질 자담회에서 신당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아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